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번 도발이 기습적이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것 같은데 평가는 대체로 글쎄입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이번에도 거친 언사로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북한의 숨은 의도가 궁금한데 하나 확실한 건 우리의 시선이 10살 남짓한 어린아이의 등장에 쏠려 있을 때 김정은은 도발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전혜정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 실험은 미사일 총국 지도로 진행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 고각 발사 훈련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이 미사일을 자위대 전투기를 통해 포착했습니다. 제1붉은기 영중대는 2월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5형을 최대 사거리 체제로 고각 발사했습니다. 최대 정점고도 5,768.5km까지 상승한 미사일은 약 67분 동안 989km를 비행한 끝에 동해상의 목표물을 맞췄다는 겁니다. 48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북한은 사전 계획 없이 불시에 ICBM을 기습 발사했다고 처음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불시 명령은 오전 8시에 하달됐고 9시간 20분이 지난 오후 5시 22분 화성 15형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핵 반격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에 대한 치명적인 핵반격 능력을 불가항력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다만 반격용으로 ICBM을 사용하려면 명령 이후 30분에서 40분 이내에 발사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북한이 상대방의 선제 타격 시도를 제약하는 이른바 억제력을 당장 보유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북한은 앞으로 고체 연료 등으로 전환해 이 시간을 줄여가며 위협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사일을 언제든지 쏘올 준비가 있다는 것을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까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결국 기습의 어떤 목적보다는 보여주기식 도발로 긴장도를 좀 올리려는.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ICBM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면서도 남한을 향해 바보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미국이 주도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등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고 한미 연합훈련이 집중된 3월에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앞으로 북한이 선보일 릴레이 무력 도발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군 당국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전략 자산, 일명 죽음의 백조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키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융단 폭격으로 적진을 초토화시켜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 한반도 상공을 가로지르며 위용을 뽐냅니다. B-1B는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F-15K, 미 공군의 F-16 10여 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서해에서 남부지방을 통과해 동해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훈련으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한미일 외교장관은 예정에 없던 회동을 갖고 추가 대북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face more severe san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yongyang will gain nothing from its provocations.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 대북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제재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기관과 핵심 인물들을 정보 당국이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해 지금까지 보지 못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만큼 무력 시위가 더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표결.
8일 남았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이 대표를 지키겠다며 속속 집결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청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자리에 일반인 지지자들까지 초대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부터 여인선 기자가 전합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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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들은 휴일에도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게 상반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개인이 아닌 당을 향한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 개인에 대한 공격이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고 이거는 여당의 총선 전략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농성장에 당 지지자들도 초대하며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이탈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지자분들이 또 의원들께 요청해서 방문하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와서 토론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압박하는 것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리라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겁니다. 당 지지층과 진보단체들은 국회 밖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인 촛불행동은 오늘부터 매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여론전에 힘을 쏟는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차라리 제1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만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거라는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 구속 사유가 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 개인 비리 막는데 왜 민주당 의원이 홍위병처럼 나서냐며 비명계 이탈 표심도 자극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의 사안보다는 대한민국이 민주법치국가이냐 아니면 때법국가이냐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을 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회기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의원들도 공세에 동참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차라리 제1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통과시키라며 날을 세웠고 권성동 의원은 결백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것이라며 영장심사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현재 299석 가운데 민주당이 169석이라 단독으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계속 악용할 경우 국민 비판에 직면할 거라며 표결 때까지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체포 동의안으로 으르렁대는 와중에도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로 예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2차 조사가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과의 1대1 대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박모 쌍방울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4명이 한데 모여 대질 조사를 받은 건 지난 15일. 자리에 앉은 김성태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곧바로 형님 저와 얘기 좀 합시다. 경기도 때문에 100억 원을 날렸다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2명도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하자
궁지에 몰린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 관례에도 어긋난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잘 안 이루어지죠.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추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22일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고성이 오가는 지난 대질 조사에서 위협을 느꼈다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질을 하게 된다면 김성태 전 회장과 1대1 대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1보다 1대1 방식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요구한 출석 날짜와 조사 방식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북 송금 자금 출처와 향방 추적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행비서가 갖고 있던 김 전 회장 휴대전화 2대의 잠금을 해제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고 금고지기의 진술로 특정한 3년치 회계장부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대통령의 이딴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월급과 성과급을 더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의 단 열매는 은행이, 쓴 열매는 고객이. 은행은 성과가 났으니 받겠다는 건데 돈잔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임금과 성과급을 지난해보다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임금 협상 결과 일반직 기준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2.4%에서 3%로 뛰었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된 우리은행을 뺀 나머지 은행의 성과급 지급률도 전년보다 최대 50%포인트 늘었습니다. 2021년과 지난해 5대 은행의 성과급은 계속 증가하며 1조 원을 넘긴 상황.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은행은 전년 실적으로 이듬해 성과급을 정하는데 지난해 유례 없는 고금리로 최대 실적을 기록해 성과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업계 설명입니다. 임금 인상률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과급 잔치를 경고한 정부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영업점을 없애고 고용을 줄여 좋은 실적을 냈다며 은행 영업을 약탈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약탈적이라도 볼 수도 있는 어떤 비용 절감과 어떤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실 강한 문제의식들이 계속 있었던 거고. 잇따른 은행 때리기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선 은행원들의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 판매 등 공공성을 띤 업무가 폭증했는데 실적 좋아받는 성과급을 놓고 은행원에게만 비난이 집중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카드사에 이어 증권사까지 전 금융권의 성과급 체계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샌드위치 땡땡땡. 누가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까? 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인데요. 이틀 전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후보에게 밀려서 보시는 것처럼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압박했는데 오히려 되치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가 먼저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했고 안철수 후보가 다음 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선관위는 김기현 후보의 항의에 네거티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800배 차익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시라.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을 위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답니다. 안 후보 측은 선관위의 결정을 흔쾌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는데요. 김 후보는 오늘도 안 후보를 향해 민주당 DNA다, 유치하다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천하람 후보가 치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천 후보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고 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을 때 천 후보 표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천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이미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보다는 결선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안 후보는 격려드리고 싶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책임당원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는 책임단원 선거인단제 등을 발표하며 당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불 붙는 횡재세. 네. 민주당이 먼저 들고 나왔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도 공공재라고 한 다음부터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강조했는데요. 횡재세 도입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횡재세 논의에 화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주장해왔던 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난처할 것 같은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횡재세 도입을 반대했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비판했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만 잘 자고 미래를 저당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은행의 수익을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의 공공성 확보 문구를 담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의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의힘은 횡재세를 반대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은행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관치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다 들고 나온 거니까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데요.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든 오랜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조폭 일당이 체포됐는데 이 주먹을 쓰는 일반 조폭과는 좀 다릅니다. 노숙인 명의로 서류상 회사와 대포 통장을 무더기로 만들어서 검은 돈을 유통시켜주고 대가를 챙긴 기업형 조폭입니다. 백승현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박자은 기자와 함께 사건의 특이점 아는 기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어리둥절한 상태로 체포된 남성은 노숙인입니다. 다른 방에서도 우두커니 앉아있던 노숙인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끊긴 노숙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무더기로 만들어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2019년부터 노숙인 등 타인 명의로 유령법인 528개를 설립한 뒤 대포 통장 1048개를 유통한 혐의입니다. 이 통장으로 거래된 불법 자금만 1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사이버 도박,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을 빌려주고 계좌 한 개당 매달 170만 원가량 받아 챙겼는데 이렇게 거둔 수익만 212억 원입니다. 조직의 우두머리는 대구 지역 동성로파, 향촌동파에서 활동하는 조직 폭력배들이었습니다. 옛 교도소 동료의 소개로 노숙인을 포섭하고 계좌 관리책, 법인 설립책 등 역할을 분담해가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또 노숙인들에게는 허름한 원룸과 식사, 주당 2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대신 외부 활동을 자제시켜 범죄가 노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단체 대화방 안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등 실제 신분을 감춰서 검거에 대비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일당 38명 중 핵심 인물 6명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범죄 수익 잔액 47억 원은 몰수 보전하고 대포 통장 지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회일부 박자은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제껏 보지 못한 수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숙인 명의는 여태 많은 범죄에 이용됐지만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보다 조직적이고 기업형입니다. 우선 신용등급 등을 따져 노숙인 수백 명을 섭외하고 개인 계좌를 일일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범하게 아예 유령 법인을 만들고 법인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선 노숙인 한 명의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 아래 여러 개의 지점을 다단계처럼 설립하는 방식으로 법인 계좌를 60개가량 우후죽순 불리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령 법인만 모두 528개,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은 그 2배인 1048개입니다. 그리고 이 통장으로 거래된 돈 규모가 1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노숙인 외에 또 일용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의 명의로 빌렸었는데 꼬리가 잡혀도 바지 사장과 유령 법인만 잘라내면 돼서 전체 조직의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그렇군요. 조직의 적발이 쉽지 않은 구조였다. 원룸에 있던 이 노숙인들도 체포가 됐는데 조직이 뭐 감금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노숙인의 이름을 빌리는 대신 조직이 이들에게 제공한 건 숙식 장소와 주당 20만 원, 즉 월 80만 원의 수당이었습니다. 교도소 동기로부터 원룸의 숙식 제공이라는 정보를 듣고 자발적으로 포섭된 만큼 감시나 가혹 행위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동네로 나가 맥주 한 잔 정도 하는 것도 용인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추위에 떨고 직업도 없는 상황에서 감지덕지했을 것이라며 심리적으로 조직에 완전 종속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값싸게 구한 바지 사장인 만큼 조직 역시 도망가거나 범죄 신고를 못하게 하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관리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1000개가 넘는 이 대포 통장인 거예요. 그런데 은행은 이걸 전혀 몰랐습니까? 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법인 명의의 통장이기 때문인데요. 이 법인 명의 통장은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 등 일정 조건만 갖추면 허가가 나기 때문입니다. 노숙인 같은 법인의 대표는 이때 한 번 신분증 들고 가는 게 끝입니다. 이렇게 법인 계좌가 열리면 이후부터 지점 계좌 수십 개를 여는 건 일도 아닙니다. 노숙인 개인이 아닌 유령 법인의 차원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이름만 빌려줬다. 노숙인 뭐 처벌을 받는 겁니까? 네, 당연합니다. 일단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하고 처음부터 범행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또 노숙인 3명 중에 1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요. 결국 유통조직의 총책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부대 중 하나인 이 특전사 동지회가 희생자 묘역을 43년 만에 참배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사죄와 진상규명부터 하라면서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길은 아직도 먼가 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곳곳에 고성과 역소리 이어가고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피켓을 들고 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대한군을 물러가라! 5.18 공법단체 3곳 중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계엄군으로 광주 시민들을 강제 진압했던 특전사 동지회와 화합 행사를 강행하자 반대 시민단체 등이 거세게 항의한 겁니다. 물러가라! 어서 당장 물러가라! 여기가 어디냐? 학살자 우리들아 그어진 용서 그어진 화해로 무엇을 하자는 말입니다. 5.18 공법 두 단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발포명령 책임자 규명, 안매장 등 43년간 미궁에 빠진 진상을 밝힐 계기로 기대했습니다. 전두환 종호연과 달리 일반 병사들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인식하에 5.18 피해자 묘역 참배와 공동선언문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5월 공법단체 한 곳이 불참한 데 이어 지역 시민단체들도 특전사 동지회의 공식 사죄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맞섰습니다. 특전사 동지회 30여 명은 국립 5.18 민주묘역을 당초 오후에 찾기로 했다가 이번 반발을 의식해 오전 9시 40분 기습적으로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화해와 용서와 감사의 큰 물결이 5.18 민주운동을
바라보는 모든 이웃과 국민들에게 확산되어서 결단을 해주신 특전사 대원님들에게도 그간의 아픔이 치유하는 이번 행사가 5.18을 놓고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80대 노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지체장애를 가진 40대 딸이 집에서 불이 나 숨졌습니다. 연탄불을 혼자 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뿌연 화염이 주택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불길이 맹렬하게 솟구칩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전남 담양군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집 안에 있던 47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체 장애인으로 80대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광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사이 홀로 있던 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탄을 떼는 집이에요. 연탄불을 갈기 위해서 갔는데 보일러실에서 딱 그 헌해지는 것을 CCTV상 보이더라고요. 소방당국은 불이 연탄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케이블카가 움직이지 않고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강원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강한 바람 때문에 20분 넘게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당시 케이블카에는 65명이 타고 있었고 가리왕산 정상에는 30명이 케이블카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센서가 작동해 케이블카가 멈추길 반복한 겁니다. 센서에 바람이 불었을 때 반응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멈추거든요.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탑승객과 정상에 있던 관광객 등 95명을 1시간여 만에 무사히 하산시켰습니다. 앞서 오전 7시 반에는 강원 고성군 화암사 종각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종각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화암사는 서기 769년 지어진 사찰로 문화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언제부턴가 날이 따뜻해지는 이맘때쯤이면 늘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뿌연 하늘과 이 초미세먼지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뒤덮었던 탁한 공기가 내일은 중국발 황사까지 겹쳐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마스크 다시 쓰셔야겠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어제 서울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오늘 오전 해제됐지만 충청 이남 지역 곳곳에선 하늘이 희뿌연 잿빛이었습니다. 이번 달 서울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5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2012년 측정 이래 2월 기준 최악이었던 2019년과 같은 수치입니다. 한 달 중 절반 가까이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월 들어 찬 북서풍의 영향이 줄면서 예년보다 따뜻한 날이 잦았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다 보니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서풍을 타고 넘어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틀 전 베이징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20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권고치의 13배를 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라면 경보가 발령될 수치입니다. 문제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공기질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봄철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서풍 계열의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중국이라든가 이런 그쪽에 오염물질이 있을 때 기류가 맞게 되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일은 일시적으로 중국발 황사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황사가 지나가면 공기가 점차 맑아지지만 오는 23일과 24일 다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수백 미터에 이르는 이 쓰레기길이 생겼습니다. 불법 무단 투기로 생긴 겁니다. 단속과 감시망을 피해 투기 장소를 옮기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신선미 기자입니다. 안산 반월천을 가로지르는 팔곡교입니다. 이 다리 입구에 쌓인 물건들로 돌아가야 할 정도인데요. 놀랍게도 모두 쓰레기입니다. 이 도로와 하천이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대에 수백 미터 넘게 쓰레기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봤습니다. 쓰다 버린 냉장고의 장난감, 침대 매트리스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다리에 내걸린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현수막이 무색합니다. 이곳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 농번기 이후 비닐과 호스 같은 영농 폐기물이 하나둘씩 버려졌습니다. 급기야 화물차에 쓰레기를 싣고 와 통째로 버리고 가는 경우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는 공사 차량, 조그만 개인 공사 차량 1톤 차들이 쓰레기를 버려 밤에.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 나오다 보면은 막 도망가고. 주민들이 지자체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쓰레기 갖다 투기하는 걸 봤잖아? 그러면 뭔가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미온적이에요. 계속 버리고 있으면 뭔가 버리지 않도록 좀 해줘야 되잖아요. 취재가 시작되자 지자체가 뒤늦게 수거에 나섰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걸 분류하는 데만 반나절이 걸립니다. 분류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아이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해. 그냥 욕 나올 뻔했어요. 이날 하루 수거된 쓰레기는 25톤 화물차 5대 분량. 수거업체도 혀를 내두릅니다. 여기 안산 시에서 나온 그 쓰레기인 줄 알았네. 그럼 누가 개인적으로 갖다 버린 거예요? 다 무단 투기한 거거든요. 그래요? 야, 무단 실세는데 이렇게 많아 이거.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지역엔 CCTV가 설치돼 24시간 감시를 벌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쓰레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저쪽도 가도 있어요. 저쪽에 가도. CCTV가 설치돼 있고 단속도 이뤄지는 이곳은 이렇게 깨끗한데요. 불과 400m 떨어진 이곳엔 쓰레기가 이만큼이나 쌓여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거나 감시망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숨바꼭질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감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CCTV나 아니면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경각심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인식이 좀 자꾸만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인식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 적발된 건수는 한 해 54만여 건. 부과된 과태료가 160억 원에 달하지만 불법 투기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단속 CCTV를 설치하는데도 소중한 혈세가 투입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일부의 삐뚤어진 생각에 우리 강사는 지금도 쓰레기 더미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신선미입니다.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 같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의 잣대가 될 전국 최대 재건축 사업단지 둔촌주공에도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당첨자 계약이 거의 매진됐고 입주권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최근 조합원 6천여 가구에 대한 동호수 추첨이 끝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4개 단지는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 9호선 중앙보훈역에 각각 인접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로얄동, 로얄층일 경우 조합원의 입주권 호가가 최대 2억 원가량 뛰고 있습니다. 매매가 플러스 부담금까지 해서 한 17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럼 14억대 나온 물건들이 완전히 이제 12월, 1월 초 그때 이후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1, 2억씩 다 떴으니까요. 4단지가 9호선하고 가깝거든요. 한 16억 정도 나와요. 삼뷰라든지 조금 뷰가 나오는 건 조금 더 비싸고요. 통계적으로 한 16억 정도 잡으셔야.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예비 당첨자 계약에서 완판된 데 이어 입주권 매물 호가까지 들썩이는 겁니다. 다음 달에는 소형 평형인 전용 면적 29, 39, 49제곱미터 미계약분 무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용 면적 29제곱미터의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 39제곱미터는 7억 1천만 원, 49제곱미터는 8억 8천만 원으로 다소 비싸단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거주민만 신청할 수 있었던 무순위 청약 규제가 풀리고 주택 소유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남은 물량도 완판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4만 6천 명. 지금까지 집계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사망자입니다.
어느덧 2주째에 접어든 지진 피해 현장에선 생존자 수색과 구조를 사실상 끝내겠다는 안타까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참사 현장에선 아직도 기적과도 같은 구조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뺨이 움푹 패고 수염이 덥수룩한 남성이 잔해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카르와 그의 아내 12살 아들은 12일하고도 8시간이 흐른 뒤 바깥 공기를 처음 마셨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3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들은 도착 직후 탈수증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다른 자녀 2명은 잔해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지진 발생 14일째, 튀르키예와 시리아 희생자는 4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당국은 이르면 오늘 수색과 구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나 국적의 축구 스타이자 튀르키예 리그에서 활약 중인 크리스티안 아츠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에서 아츠와 함께 뛰었던 우리나라의 기성용 선수도 자신의 SNS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I don't know what I can say, because I feel really sad for him, for his family. 그가 살던 최고급 아파트 단지에는 시민들의 거센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방진 설계와 함께 비싼 자재와 수영장, 운동장을 갖췄다고 자랑했지만 이번 강진으로 카드처럼 그대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당국도 규정 미달의 자재 사용을 눈감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은 출국 직전 건설업자를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미국 상공을 떠돌던 중국제 정찰 풍선은 터졌지만 그 논란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40개 이상의 나라에서 중국 정찰 풍선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3년 전부터 이 정찰 풍선들이 영공을 휘젓고 다녔다고 주장합니다. 세계를 보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2020년 6월 일본 동북 지역에 있는 센다이시 상공에서 포착된 비행 물체. 가까이 당겨보니 아래에 날개 같은 막대가 달려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에서야 중국의 무인 정찰용 기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이 같은 비행체가 발견된 건 2019년부터 모두 3차례. 우리 군은 중국 정찰 풍선이 우리 상공을 침범한 적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열도 상공을 수차례 휘저은 만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外国の無人偵察用気球等による領空侵犯は断じて受け入れられない旨申し入れました。 미국은 중국 정찰 풍선이 아시아와 유럽, 남미 등 5개 대륙 40개 이상 국가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I can assure you this was not for civilian purposes. That is, we are 100% clear about that. 18세기 프랑스군이 플레리스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의 동태를 살필 때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정찰 풍선. 미국 남북전쟁과 1차, 2차 세계대전 등에도 활용됐지만 21세기 들어 첩보위성 등에 이미 자리를 내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 4일 미국이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입니다. 이 버스 3대를 이어붙인 정도의 거대한 크기인데요. 이 고해상도 카메라와 에너지 공급을 위한 태양열 패널도 장착돼 있습니다. 최대 48km 고도까지 상승을 하는데 전투기가 비행할 수 있는 높이는 그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미국이 F-16 전투기로 발사한 미사일이 한 번에 격추하지 못하고 5억 원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정찰 위성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500-600km 고도를 떠다니는 위성보다 지상에 훨씬 가깝고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정밀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 대기권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통신 시스템의 단거리 고주파도 감청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제조와 발사, 회수까지 비용이 위성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발각되기 쉬워 외교적 역풍을 맞을 수 있는데도 중국이 풍선을 사용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감청 같은 행위들을 하는 데는 풍선이라는 플랫폼이 가지는 특징이 아주 좋았을 것이고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상 관측용 장비였다라고 하면서 발뺌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침공 1년 즈음에 대규모 공습을 준비 중인 러시아의 풍선 6개도
키이우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정찰용 무인기가 부족해지자 풍선을 띄워 타격 지점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군용 풍선이 첨단 기술과 만나 우리 머리 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이다입니다. 오늘은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였는데요. 절기답지 않게 찬바람이 불면서 무척 싸늘했죠. 내일 아침은 다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예년 기온 밑돌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강풍까지 비상인데요. 지금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0m로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오늘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내일 새벽 시간대에 서쪽 지방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찬바람이 금세 먼지를 밀어내겠고요. 내일은 전국에서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허를 찌르듯 ICBM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가 일상화된 도발에 무감각해진 사이 김정은은 10살 남짓 딸까지 띄우면서 이 한미 동맹을 겨냥해 언제 어디서든 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안달입니다. 그동안 미사일 탄두 증량을 늘리고 발사 거리를 늘려가며 파괴력을 키웠다면 이젠 독재자의 결심부터 실제 미사일 발사에 걸린 시간까지 공개하면서 이 위협이 말로만 끝나지 않을 거란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렇게 더 과감한 도발 시리즈를 앞으로 보여줄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예고편 없는 도발 시즌2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